7강입니다. 어디 부분 좋아하셨어요? 베토벤 뭐 좋아했어요? 진짜 좋아하셨어요? 처음에는 좀 힘드셔도 베토벤까지 왔어요. 근데 시작은 제가 더 먼저 한 것 같은데 역전을 되겠네요. 1800년대에 이제 들어가요. 저는 아직 1500년대입니다. 갈 길이 멀죠. 오늘 1500에서 1600년대 사이의 거를 말씀을 드려요. 근데 이쯤 오면은 이제 조금씩 그러니까 착각이라기보다 헷갈리기 시작을 하실 때거든요. 뭐가 헷갈리냐면요. 일단 위치가 헷갈릴 수가 있고 순서가 헷갈릴 수가 있고 이 나라였다는 얘기냐 저 나라였다는 얘기냐 뭐 이런 게 생길 수가 있는데 딱 오늘부터 그게 헷갈리시는 순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야 하는 게 이제 지역 부분하고 연도 부분이 어느 식으로 들어간다는 거랑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여행을 가시잖아요. 여행 가실 때 제가 보면서 듣기로 이탈리아도 가시는 거죠? 예. 내년 1월이요. 내년 1월 반이 이제 이탈리아를 가시는 거고 이제 여름 반은 독일로 가는 겁니다. 독일 쪽은 아직까지 지금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여름반보다는 내년 1월반한테 더 좋을 수업인 것 같은데요. 오늘까지는. 다음 시간부터 이제 독일에 대한 것도 나올 겁니다. 이탈리아 르네상스 중에 3대 천재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두 명의 이름이 천사 이름이에요. 라파엘로하고 그러니까 미켈란젤로가 미카엘이라는 소리죠. 천사 미카엘이라는 뜻입니다. 이름의 뜻이. 다빈치 빼고는 둘 다 이제 천사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다빈치가 왜 그렇게 대단한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보셨습니까? 그러면은 나머지 두 사람은 뭐가 대단한지를 잠깐 보셔야겠죠. 나머지 두 사람이 어떤 점이 대단한지 중에서 라파엘로를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라파엘로는 3명 중에서 가장 어렸는데 3명 중에 가장 먼저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파엘로가 미술사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이 친구가 일단 다빈치가 많은 거를 완성을 시켜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다빈치가 완성을 시켜놓은 게 단지 이제 모나리자 그 얼굴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사람을 해부를 하고 그 해부된 거를 연구를 해서 다른 후배들이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는지를 보여줬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지난 시간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워낙에 완벽에 가까워서 다빈치 덕분에 이후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그대로 카피를 하면 공부가 저절로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랬는데 다빈치도 뭔가 한계가 있었어요. 그렇게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미켈란젤로는 살아있는 시기가 엄청 길었었는데 그 시기 동안에 건축을 비롯해서 조각, 회화 어떤 점도 계속해서 자기가 메꿔나가는 점들을 많은 다른 화가들의 월등히 뛰어날 만큼 발전을 시켜놨었습니다. 그렇기는 해도 여기도 또 뭔가 살짝 비는 구석이 있었죠. 뭐가 비느냐 하면은 두 사람이 다 교육적인 부분이 비었습니다. 그걸 라파엘로가 완성을 시켜냈어요. 라파엘로는 성격이 자기가 어떤 사람의 거를 보고 나서 그거를 자기 식대로 소화를 하고 그거를 후배들한테 알려주기 좋게 소화를 해서 정리를 하는 데는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라파엘로의 그림은 다빈치가 약간 그로테스크하고 미켈란젤로가 약간 좀 넘쳐나가지고 부담스러운 근육들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라파엘로 쪽까지 오면 항상 온화하고 부드러워져요. 이게 소화를 해냈다는 극단적인 예가 됩니다. 그래서 라파엘로는 성격 자체가 그랬어요. 이게 이 친구는 각자 스승과 제자 사이의 관계를 보면 대충 좀 나오는데 다빈치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스승한테서 자기가 뛰어난 사람이라는 것을 이렇게 좀 알리고 싶어서 굉장히 안달복달하는 성격이었죠. 그래서 그림을 딱 그려놨을 때 약간 그 지점이 오바스럽긴 했어도 스승이 그래 너 잘했다고 칭찬을 해준 다음에 나중에 거기서 명예롭게 졸업을 한 듯합니다. 미켈란젤로는 아직 안 나왔지만 그 사람은 성격이 여러분들이 언젠가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격이 굉장히 괴팍하다. 자기 스승 이름이 기를란다였는데
자기 스승이 자기를 질투를 한다고 생각을 해서 하루는 주역했습니다. 스승이. 그러면 쫓겨났죠. 이 성격 드러나는 거고. 라파엘로는 제일 처음에 들어와서 얼마 안 가서 스승이 너는 너무 뛰어나고 내가 가르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이 도저히 안 돼서 너무 미안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러고는 손을 붙잡고 로마로 가서 유력자들을 소개를 해줬습니다. 이 친구는 믿고 쓰시면 절대 후회하실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미 유력자들하고 거의 만나는 게 10대 때였어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로마에서 큰 일거리들을 받아서 정착을 하게 됐습니다. 그 스승의 이름이 페루지나였어요. 20대 초반에 피렌체하고 그리고 왔다 갔다 로마하고 피렌체를 왔다 갔다 하면서 피렌체에서 자기의 선배인 미켈란젤로하고 다빈치가 서로 싸우는 것도 보고 저게 저렇게 되면서 공부를 하면 되겠구나 하는 거를 수화를 한 다음에 나중에 로마의 교황 바로 옆에 머물면서 그 모든 것들을 정리를 하고 이후에 모든 후배들이 르네상스 3대 천재라고 얘기를 하는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거를 따라갈 수 있도록 정리를 해놓은 사람입니다. 19세기 때 영국에서 회화 운동 중에 하나 이름이 굉장히 희한한 운동이 하나 있었어요. 라파엘 전파라는 운동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최근 들어서 이 라파엘 전파의 인기가 굉장히 높거든요. 영국에서도 그렇고 유럽에서도 그렇고 특히 일본은 정말로 좋아하는 새로운 그림들을 그리는 사람이에요. 나중에 소개를 해드릴 텐데 이름이 라파엘 전파예요. 좀 이상하죠? 그게 무슨 소리냐면은 라파엘로라는 화가의 비포라는 소리입니다. 이 사람이 너무 많은 거를 안정감 있게 굉장히 잘 정돈을 해가지고 구조가 딱 탄탄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림에 있어서의 필요한 상상력이나 창의력 같은 게 죽었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라파엘로가 만들어 놓은 그 구조를 부셔서 없애버리고 차라리 그 이전에 중세 때 그림 우리가 회화를 회화적으로 봤어서 그 시대로 돌아가자는 건데 왜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지 지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탈리아에 여러분들이 놀러를 가시면은 아이스크림 가게나 그런 젤라또 가게들이 많거든요. 아이스크림 가게나 기념품 가게마다 요 녀석들을 마스코트로 하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여기 이제 독일에 있는 그림인데요. 지극히 라파엘로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그림입니다. 라파엘로는 착하고 똑똑하고 잘생기고 인기가 너무 많고 매너도 좋아서 인기가 많아서 너무 인기가 많아서 남자 여자를 가리지 않고 좋아해 주느라고 체력이 다 빠져가지고 죽은 사람이에요. 농담이 아니에요. 실제로 라파엘로가 죽을 때 너무 파티가 난교가 돼서 남자 여자가 다 섞여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를 해서 술 먹고 또 이제 뭐 성적인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집에 돌아와서 쓰러졌어요. 근데 그거를 진정제를 먹이고 애를 좀 이렇게 침착하게 만들면 되는데 사혈을 하겠다고 피를 뽑았다가 돌팔이 의사가 몸에 있는 피를 너무 많이 뽑아가지고 과다출혈해서 피곤으로 죽었습니다. 조금 그 자기 천재적인 거는 명성에 비해서 너무 허무하게 죽은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한테 인기가 높았다는 이유는 이런 것들 때문입니다. 이탈리아 사람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한국 사람들보다 1500년대에 이미 많은 부분에서 굉장히 감각적인 칭찬들을 잘했어요. 어떤 사람은 라파엘로의 묘비에 그게 적혀 있죠. 자연이 그를 통해서 모든 것이 밝혀질까봐 두려워 떨다가 이제 라파엘로가 죽으니 자연도 그와 함께 다시 죽을까봐 두려워한다. 말이라는 게 되게 재밌거든요. 말을 가지고 감각적으로 어떤 광고 카피를 만들어내서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건데 바사리라는 이 전기 작가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진짜 피부에 붓질로 마무리한 것처럼 보일 정도다. 설마 저렇지는 않겠죠. 근데 그만한 거를 강조를 한다는 거거든요. 라파엘로의 붓질은 그다지 티가 나지를 않습니다. 너무 정교해서 이렇게 붓이 거칠게 돼 있거나 그런 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피부 색깔을 정말로 사람이 살아있는 것처럼 그래서 기괴하거나 아니면 근육질이 너무 지나치거나 하는 점들이 안 나타나는 거죠. 모나리자에서 살짝 좀 기분 안 좋았던 저 이쁘다고 어떻게 저런 얼굴 이쁘다고 할 수 있을까 하는 게
라파엘로에 와서 이제 여성들의 얼굴은 저 정도는 그래도 귀엽다고 부를만은 하겠다는 걸로 바뀌게 됩니다. 특히 이 작품은 루브르에 있는 건데 제목이 좀 이상해요. 예쁜 정원사입니다. 그 이유가 저 마리아의 모델이 정원사였어요. 라파엘로가 그때 왔다 갔다 출근을 하던 교황청에 정원사인데 너무 예뻐서 그림을 그려주고는 마음을 얻어서 같이 잘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바람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예쁜 정원사, 라파엘로가 마음에 두고 있었던 그 녀석이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아가씨라고 생각을 해서 저 제목을 라파엘로는 원래 성모자성이라고 붙였는데 다들 아름다운 정원사라고 불렀더라고요. 뭐 하여튼 그런 친구였습니다. 이 그림을 잘 보시면요, 라파엘로가 그려줬던 또 다른 성모자상인데 약간의 잘난 척하고 그리고 약간의 뭐라 그럴까요? 종합적인 아름다움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을 찾으셨으면 라파엘로의 성격을 완전 파악하신 겁니다. 그냥 똑바로 서 있어도 되는데 살짝 기울어서 그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뒤쪽으로 갔을 때 그 그림이 그냥 보는 것보다는 살짝 긴장감이 있고 새롭고 그러면서 니네들이 이렇게 그릴 줄 알아? 하는 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을 봤을 때 그림을 주문한 사람도 역시 내가 주문은 이놈한테 하길 잘했어 생각이 나게 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당시 르네상스에서 이미 완성을 시켜놨던 해부 확인이 아니면 구도니 그런 것을 응용해서 패턴을 변화시키는 데까지 나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교황의 연구실 내지는 집무실의 벽을 라파엘로한테 부탁을 해서 저렇게 그림을 그리게 됐죠. 여러분들이 다들 아시는 아테네 학당이 라파엘로의 작품입니다. 방이 연달아서 여러 개가 이어지는데 아테네 학당 그 중에서 맨 마지막에 있는 작품입니다. 요 여러 개들이 각자 방의 그 용도가 달랐어요. 그래서 교황의 혼자서 쓰는 공부방, 아니면 교황이 아련을 하는 집무실, 아니면 교황이 자료를 놔두는 보관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방마다 자기들의 주제를 가지고 라파엘로가 저기에다가 그림을 그렸죠. 그거를 제작을 할 때는 이런 모습이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지만은 이탈리아 피렌체 쪽에는 비가 별로 안 오고 건조하기 때문에 회관죽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여기에다가 벽에다가 붙여놓고 거기에 그림을 그려서 그 그림이 굳어지면 완벽하게 해서 색깔이 보존이 되고 그리고 그림이 이제 오래 갔습니다. 그래서 저거를 프레스코라고 불렀는데 저게 하루씩 잘라서 일할 수 있는 거리를 지어놨다라고 따로 하는 제목이 있었죠. 그 라파엘의 아테네 학당을 나중에 일본 사람들이 전체 색깔을 다시 복원을 해준 적이 있었는데 저 안쪽에 보이는 게 복원 전에 보고 바깥쪽에 복원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복원을 하는 것도 그림을 그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구역을 나눠서 차근차근 안쪽으로 들어가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런 식으로 복원이 됩니다. 눈으로 보셨을 때 그런 것 같다 하셔도 손으로 그리게 되면은 이렇게 나타나게 되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거는 가장 안정된 부분이거든요. 그림의 크기가 사람의 눈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에 딱 서시면 이게 눈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서시면은 그림을 이 정도에서 올려다 보시는 거예요. 이 정도 각도에서 올려다 보시면 여기쯤을 항상 시선이 모아집니다. 사람 얼굴을 봤을 때 그거보다 조금 더 올라가게 돼 있죠. 근데 이렇게 됐을 때 만약에 이 그림의 위쪽에다가도 사람을 그리게 되면 그림이 지저분해요. 그러니까 밑에로 다 내리게 되죠. 그렇다고 해서 위를 갖다 아무것도 없이 남겨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위쪽은 그렇기 때문에 건축물이나 안 그러면 비어진 하늘에다가 뭔가 질서를 줘서 위쪽이 시원하게 뚫려 있으면서도 뭔가 정리를 하고 있고 밑에 자기가 그리고 싶은 사람의 모든 것을 그려놓는다. 이런 원칙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게 라파엘로 때 이미 완성이 되었다는 거죠. 이 세 명의 천재 셋이서 어울려가지고 그 이전에는 약간 그림이 좀 어색하고 중세풍을 못 벗어나고 있었는데 그것들을 하나하나 되살리면서 조각 하나하나들이 다 같이 여기에서
이 장기판에 말 배치하듯이 조각들이 정확하게 자기 위치를 가지고 어디서 봐도 어색하지 않게 구도를 가지고 있고, 그 구도가 또 사람을 배치하는 것뿐 아니고 건물하고 사람이 어울리는 것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완벽해질 수 있었다는 게 라파엘로 때의 완성이 된다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런 점을 나중에 아카데미에서 가르치게 됩니다. 미술 학도들은 주로 이런 공부를 학생들이 직접 하기를 강요를 하는 거고, 학생들이 이걸 완벽하게 마스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미술의 기초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약간 어긋나는 게 있어요. 여기죠. 미켈란젤로가 저 옆방에서 그 당시에 시스티나의 천장 벽화를 그리고 있었는데, 요거 그릴 때요. 라파엘로가 인사를 안 한다고 삐졌었답니다. 발을 핑계로 인사를 안 하는 거. 그래서 라파엘로가 항상 모든 사람들이랑 좀 잘 지내는 성격이라서 나는 존경하는 미켈란젤로 선생님 좀 여기다가 좀 그림을 그려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가지고 여기 있는 작가들이 좀 자기들 모델이 있어요. 알려진 바로는 이쪽에 있는 플라톤은 다빈치 얼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뭐 누구는 누구 그러고 있는데 미켈란젤로는 여기다 집어넣어준 것이 라파엘. 그 바람에 구도가 원래 이 사람이 들어가면 안 되는 구도입니다. 지금 없어야지 여기 삼각형이 비워져가지고 구도가 맞는데 억지로 집어넣게 되는 걸로 보여져요. 많은 학자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미켈란젤로는 이후에 라파엘로 칭찬을 계속해서 했다고 그랬어요. 젊었는데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저게 사실 저기에다가 그려지면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지상이 멸망할 때까지 이 그림이 나와요. 그런 거잖아요. 교황청이라는 거죠. 여기 딴 데가 아닙니다. 교황청. 카톨릭이라는, 뭐 물론 카톨릭이라는 건 일종의 그냥 하나의 종교일 수도 있지만은 이 당시에 이 사람들한테는 그냥 생활이었어요. 그때 교황의 집무실에 그림이 그려졌다, 내 얼굴이 들어갔다, 이런 거는 보통 영광이 아니겠죠. 그래서 이렇게 다들 이름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이 있죠. 이거는 아테네 학당은 교황의 집무실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그려놓은 이유가 뭘까요? 그것이 두 가지죠. 교황 당신도 여기서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이런 분하고 비슷해질 수 있습니다. 약간의 아부고 살짝 잘난 척입니다. 이것도 알죠. 그러니까 르네상스인이라는 걸 어떤 식으로 그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활동을 했었는지를 이해하실 수가 있는 때문입니다. 이런 거를 다 알아야지 아는 척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누가 하면서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교황청에 가가지고 교황이 방문을 할 때 너 이거 누군지 알아? 이런 질문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기에서 화가들은 저런 부분에 있어서 자기들도 공부를 해야 하고, 그리고 저런 것들의 지식을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것을 주로 했었습니다. 근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림 그리기도 바쁘고 연애하기도 바쁜데 저럴 것까지 공부를 다 하라. 이건 또 말이 안 되는 거였거든요. 저거는 정말로 천재들 몇 명에 한해서나 그러는 거였고, 이 당시에 피렌체 르네상스를 비롯해서 모든 이탈리아의 도시들에는 여러분들이 지금은 잠깐 그거의 존재를 잘 모르시는 에이전트들이 다 있었습니다. 이들은 직업상 지금 직업으로 굳이 따지자면은 기획사 겸 변호사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들한테 교회나 아니면 개인이 화가들한테 그림을 직접 부탁을 하는 게 아니라 화가들의 아뜰리에를 이들을 통해서 연락을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그 사람한테 요구 조건을 물어봐요. 여자 누드는 어떤 자세를 하는 걸 원하고, 몇 명의 여자가 벗고 나와야지 될 것 같고, 그리고 누구가 등장을 하는데 그 그림이 과연 교회에서 인정을 해주느냐 해주지 않느냐, 이 그림을 그려도 괜찮으냐, 이거를 변호사들 협회에서 결정을 해서 알려줘야 됩니다. 화가들도 자기들이 표현하고 싶다고 아무나 벗겨놓으면 안 돼요. 그러면 바로 취소를 당하거나, 안 그러면 종교재판으로 끌려갈 수도 있습니다. 성녀를 그렸는데 누드로 그렸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녀 중에서 누드로 그려도 되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어디까지 한계가 있느냐. 화가들이 그때그때마다 어떤 트렌드를 다 알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이 그림을 비롯해서도 많은 경우에 화가들은 그 에이전트의 영향, 그러니까 도움을 받아야 되고 주문을 하는 사람도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항상 미술사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때 그거는 사회가 받쳐주고 있고
그리고 그 사회에서 넓게 보면 그 사회 전체의 모습이 보여지는 게 당연한 건데 항상 이렇게 집중적으로 안쪽으로 들어가서 라파엘로는 성격이 어땠고 미켈란젤로는 얼마나 천재적이었고 이런 얘기에서 끝나니까 그 사회가 보일 틈이 잘 없습니다. 그랬는데 여기에 등장을 했던 인물과 그 인물이 살았던 환경 그리고 그때 있었던 과학적인 발견 같은 것들이 이 그림을 가능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지식을 퍼뜨릴 때 있어서 전문가 집단도 그림에 대해서 존재를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사인을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사인을 열심히 해서 라파엘로는 자기 얼굴을 여기다 집어넣었죠. 뒤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기 이름을 건방지게 넣을 수는 없는 건데 인물들 사이에다가는 넣어도 되는 거죠. 그랬는데 그걸로만 끝난 게 아니라 여기에 여자 수학자가 한 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교황이 물어봤어요. 누구냐? 제 애인입니다. 교황이 한 대 때렸으면 좋겠는데 그냥 넘어갔죠. 제가 워낙에 잘하니까 그냥 넘어가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라파엘로는 그만큼 사람들한테 이건 무슨 성격이라고 하면 될까요? 굉장히 살갑게 막 대하고 그리고 뭘 그러십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넘어가는 그런 성격이에요. 보다 보면. 그래서 그림에도 그런 것이 드러나는 거죠. 파르나소스라는 산이 있습니다. 파르나소스라는 것은 그리스 신화에서 아폴론이 그쪽 위에 등장을 하면서 음악과 문학, 미술, 모든 예술 같은 부분들을 사람들하고 향유를 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셔도 훨씬 미켈란젤로나 다빈치보다는 완화되고 부드럽게 그려진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게 이제 어떤 사람들의 인체적인 해부나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제네랄 시킨다 그러죠. 일반화 시킨다 그래서 너무 거칠지 않고 정말로 완만하면서도 부드럽고 단단하게 만들어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는 이제 삼위일체를 그림을 그린 건데요. 여기에 이제 교회의 모든 것들이 다시 들어가게 되면 잘 보시면은 이게 그냥 그린 게 아니고 이쪽에 동그라미가 있거든요. 이제 사제가 미사를 지내는 교황이 미사를 지내는 거죠. 그 위쪽에 성령이 내려오는 데가 있습니다. 그렇죠? 비둘기가 있고. 그 위쪽에 또 동그라미가 또 있죠. 예수가 거기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일 위쪽에 천장까지 가면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원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원이 그것만 이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가 둥그런 반원 속에다가 집어넣고 이거를 이런 식으로 잘라내면 원의 입체감까지도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그냥 벽면입니다. 근데 벽면인데 이런 장치들을 통해서 3D 효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여기를 보면서 뭔가 뒤쪽까지 무한히 연결될 수 있는 거죠. 그런 하늘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고 여기에 이 자리 바로 밑에서 교황이 미사를 하는 거예요. 어떤 점에서 있어서나 교황이 어떤 통치자로서 위치를 가지게 만드는 구조들을 라파엘로는 완벽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물이나 아니면 구도에 있어서나 인체 비례에 있어서는 라파엘로는 거의 완벽하게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다 맞춰주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라파엘로의 맨 마지막 작품입니다. 저기에서 윗부분에 예수가 승천하는 거를 그리고 놀러 갔다가 잘못돼서 죽은 거예요. 윗부분에 승천하는 예수를 보시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변형이라 그래서 얼굴이 바뀌는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건데 다빈치도 이미 열심히 공부를 했던 부분이긴 한데 이쪽에서 특히 바람에 날리는 옷을 만들어놨던 부분은 이 라파엘로의 이것이 정말로 몇백 년 동안 유럽에 있는 모든 화가들이 계속 모범으로 생각을 해서 항상 안고 다니는 숙제였어요. 그것 때문에 이탈리아 르네상스, 특히 피렌체에서 만들어졌던 저 세 명의 인연이 이탈리아는 물론이고 전 유럽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영향력 있는 만남이었었기 때문에 세 사람이 한 자리에서 만났었고 세 사람이 다 피렌체를 기반으로 해서 성장을 해서 세 사람이 다 로마에서 활동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 르네상스, 아니면 피렌체 르네상스, 이탈리아 르네상스 이런 식으로 돼서 세 명의 피렌체 지역 근처 출신들이 이탈리아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사람이 됐던 거죠. 그리고 다시 한번 르네상스가 뭐였을까요? 르네상스 사람에 대한 발견이었었죠.
중세라는 게 없었으면 르네상스라는 말이 그렇게 극적이게 생각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 로마부터 계속해서 이어왔던 거예요. 거기에서 다시 찾아낸 겁니다. 땅속에서 찾아내고 있는 거죠. 근데 1000년 동안이나 사람들이 잊어놨던 주제였었기 때문에 그거를 굳이 땅속에서 빼내가지고 저런 식으로 극적으로 바꿔놓고 칼라를 입히고 새로운 구두 속에 집어넣어주고 하면서 사람들한테 우리가 새로 살아났다는 느낌을 줬다는 겁니다. 그거는 이탈리아 미술에서 특히 이탈리아 미술에서 굉장히 두드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학인이 철학인이 정치학에서 있었던 사람에 대한 재발견은 상대적으로 좀 작게 보일 때가 있어요.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나 안 그러면 단테나 이런 사람들이 다 저 시절에 같이 나왔던 문학과 정치 아니면 신학에 대해서도 또 어떤 점들이 다 있었는데 예술, 미술에서 이런 식으로 뻗쳐서 나가다 보니까 그들이 살짝 상대적으로 작아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근데 꼭 그렇진 않다고 생각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천사 미켈란젤로의 이야기를 하시려니까 미켈란젤로 부오나르티라는 게 원래 이름입니다. 키가 크고 못생기고 평생 동안 아무도 자기를 좋아해주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았어요. 자기가 못생겼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 성격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는 건데 그러면서도 자기 재능만큼은 정말로 탁월하다고 생각을 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잘난 척을 하는 걸 생각했다가 공방에서 잘난 척하다 옆에 힘센 형이 얻어맞아서 코가 주저앉았는데 평생 동안 그 코를 못 고쳤죠. 그래서 그 자기 코가 주저앉은 것 때문에 대인기피도 조금 있었던 그런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연도수를 한번 보세요. 1475년 태어났는데 1564년에 죽었습니다. 그 시절이라고 따지면 정말로 장수를 한 거죠. 그리고 자기가 죽는 날까지 거의 끝부분까지 정말 열심히 제작을 했습니다. 자기 작업에 대해서. 그 작업들이 불행하게도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미켈란젤로는 자기가 조각가로 불리기를 원했어요. 미켈란젤로의 직업은 예술가, 화가가 아니고 자기는 정말 화가가 되기가 싫고 조각가라고 불리고 싶어 했어요. 미켈란젤로 본인이 이 얘기를 자기 제자들한테 했던 경우들이 있는데 왜 그랬느냐 하면은 화가는 눈을 속인다는 얘기예요. 2차원에다가 그리는 거고 2차원, 3차원처럼 보이게 하는 라파엘로, 다빈치 이런 애들이 눈속임을 하는 거 화가. 조각가야말로 360도를 전체 다 완벽하게 만들어 놔야 한다는 거죠. 예술의 목적이 어떤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나요? 르네상스 사람들한테 그것은 자기들의 모범이 되는 그리스 로마의 고전에서 완벽한 아름다움을 현대에 다시 되살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림으로서 하는 건 한계가 있는 거죠. 그들이 조각에서 완성이 됐던 것처럼 우리도 조각으로서만이 그들의 이상미를 다시 보여줄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조각가이며 가장 완벽한 예술가다라고 생각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미켈란젤로의 실제 직업 중에 중요한 부분은 채석장이라고 되거든요. 그러니까 돌을 캐오는 사람이었어요. 대리석 광산, 산에 있어요. 이탈리아는 산에 가시면 이제 대리석이 쭉 있는데 거기에서 정말로 돌이 괜찮다는 거를 골라가지고 내려오는 일도 굉장히 힘든 일이었어요. 그걸 미켈란젤로가 직접 했어요. 대리석 조각들, 지금 보실 대리석 조각 같은 것들을 미켈란젤로가 해내야 됐었던 거거든요. 그랬는데 미켈란젤로의 명성을 알고 교황 율리우스 2세는 그때 미켈란젤로의 명성이 여기서부터 이제 비롯이 되는 거예요. 피에타. 여러분들이 다 보시는 이 피에타는 로마 바티칸 시국의 베드로 성당 내부에 있습니다. 1960년대에 조금 정신이 나간 인간이 망치를 들고 쇠망치를 들고 피에타의 얼굴하고 다리 부분을 두들겨 부셨는 적이 있었어요. 그 이후에 피에타를 사람들이 직접 보지는 못하게 유리로 이렇게 해서 방패를 쳐서 있어서 지금은 사진을 찍어도 저렇게밖에 나오질 않고 있는데 대충 이렇게 생긴 걸로 보고 계시죠. 그 뜻이 깊은 슬픔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마리아가 예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려가지고 안고 있을 때 그 절망감을 표현하던 그 자세를 피에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중세 미술에서도 그걸 여전히 피에타라고 보고 있는데, 이거는 피에타라는 말이 그러니까 미켈란젤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계속해서 써오던 거죠. 저 피에타는 나오면서부터도 바로 문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바로 문제가 된 만큼 화제가 됐죠. 어떤 게 문제가 화제였냐면은, 일단 미켈란젤로의 이게 데뷔작인 거예요. 제일 첫 작품이 공식적으로. 물론 다른 곳에서 같이 작업을 했던 게 있었지만 그건 상대적으로 알려지진 않았고, 이게 첫 작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랐어요. 도대체 누군지, 이 조각가가 누군지를 몰라서 미켈란젤로 스스로도 되게 안타까워했던 부분이 있고, 두 번째로 마리아가 너무 예쁜 거예요. 나이가 30이 넘은 아들을 안고 있는데 그 아들이 몸훨씬 더 큰데 전혀 무게감도 느끼지 않고 가볍게 있는 10대 소녀 같은 얼굴을 하고 있는 마리아가 있다, 이겁니다. 많은 작가들이 저런 식으로 한 거를 비난을 했었고, 그래서 저걸 주문을 했던 프랑스에서 당시에 로마로 파견이 나왔던 추기경도 저게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켈란젤로를 불러서 왜 이렇게 젊으냐? 말이 안 되는 것 같지 않니? 저는 마리아를 예수의 어머니로서 어떤 사람의 여자의 그런 거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든 사람들의 어떤 어머니이자 가장 완벽한 여성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상징으로서 조각을 한 겁니다. 저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죠. 근데 그걸 야 그런 게 어딨냐, 차라리 늙게 바꿔라고 얘기는 도저히 못하겠어가지고 넘어갔는데, 그런 어떤 예술적인 허용이 사람들한테 오히려 저 조각을 많이 알려지도록 만들었습니다. 뭔지 아시겠죠? 이렇게 보니까 위에서 보는 거죠. 이거 이미 보신 적 혹시 있으신가요? 거의 없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루브르에서도 그렇고 다른 모든 박물관들에서 조각이 있는 박물관들은 거기를 모시고 가면은, 한국에 오신 분들은 항상 사진에 자주 나오던 자세, 거기 장소를 찾아요. 어디서 보면 그거지? 찾은 다음에 거기 사진 찍고 나서 다른 데로 가시는 거예요. 근데 말씀드렸죠. 미켈란젤로가 조각을 자기가 좋아했던 이유는 360도 완벽해야 되기 때문에 위에서 보는 모습. 이거는 실제로 피에타를 보러 가더라도 그 사람들이 잘 못 보는 모습이기도 합니다만, 대신에 봐야 하는 모습이에요. 작가의 의도가 여기에 또 들어가거든요. 예수의 몸은 실제로 좀 큽니다. 남자의 몸이기 때문에 큰데, 마리아의 치마가 왜 저렇게 풍성하게 되어 있을까요? 그거는 예수의 몸 어떤 부분 하나도 마리아의 치마 바깥으로 나가지를 않습니다. 내가 너를 안았다. 네가 이렇게 죽어 있지만은 내가 너를 안고 어쨌든 간에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몸이 저 치마 바깥쪽으로 절대 튀어나가지 않습니다. 그걸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저기에서 조각이 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마리아의 어떤 일종의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르네상스가 궁극적으로 보여주고자 했던 아름다움 같은 것을 저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로버트 루카라는 프랑스 사진 작가가 저거를 사진을 찍었어요. 사진을 찍었는데 피에타의 사진입니다. 사진을 5,000장을 찍은 겁니다. 그 피에타만 가지고 사진 5,000장을 찍은 건데, 전체 모든 각도를 다 찍어보기 위해서 쓴 사진의 장수가 이제 5,000장이고, 그 5,000장을 한 번에 전시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조각을 자기가 이렇게 360도 계속해서 돌려보면서 볼 수 있는 그런 광경인데 지금 이게 그 전시 관장 벨기에 사람 전시 관장이거든요. 68년도에 뉴욕에서 이 전시가 있었을 때 뉴욕 사람들도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고 항상 보던 그 이미지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로마에 있는 피에타는 이런 거다. 그랬는데 전후 좌우로 피에타라는 것을 자기들이 보고 있으면서 받았던 충격이나 그런 걸 이 사진전으로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저 관장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요거 자체로 하나의 문주였고 요거 자체로 작품 하나라고 딱 얘기하기에 좀 그것을 능가하는 어떤 천재가 만들어냈던 시대의 예술이 아닐까 그런 얘기였습니다. 저게 데뷔작이에요. 그래도 하나 없는 얘기는 같지만 어쨌든 저게 데뷔작이에요. 글쎄요,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까 하는데 아까 이제 잠깐 사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원래 라파엘로도 아까 그랬지만은 저 당시에 자기 얼굴을 살짝 들이미는 거는 보디첼리 때부터 살짝 허용돼 있던 부분이어서 괜찮았어도 절대로 자기 이름을 사인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였어요. 건방지게 지금 뭔데 이름을 건드려. 왜냐하면 그 그림 전체의 소유권은 그림을 주문한 교회나 국가나 교황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화가가 건방지게 사인을 할 수 있는 건 아닌 거죠. 근데 미켈란젤로는 이거를 자기가 조각을 했는데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하고 생각을 했는데 신인급이기 때문에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자기가 패고 나왔던 스승 이름은 나와도 군중들 속에서 우리 신인이란 것 같아요. 자기가 소문을 내고 있는데 아무도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밤에 몰래 가가지고 미켈란젤로 부호 날에서 이걸 조각을 했다고 여기다가 띠에다가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띠에다 조각을 하는데 도망을 쳤어요. 자주 죽을까 봐 도망을 쳐서 두고두고 도망쳤어요. 미켈란젤로가 나중에 20년 있다가 다시 로마로 돌아와서 저 조각을 보면서 제자들한테 그렇게 창피했다고 해요. 내가 계속해서 조각을 하고 내가 계속해서 이름이 있었다면 저렇게 이름을 남겨놓고 나서 오버하는 짓을 안 해도 사람들이 다 저번 미켈란젤로가 했노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는 지금은 얼마나 내가 창피한가. 뭐야 이 새끼는 이렇게 얘기가 분명히 나올 거다. 그러고 이제 진짜로 그렇게 나왔거든요. 얘는 역시 인간이 아니다. 작품은 마음에 들어도 지 이름을 여기다가 남겼는데 건방지 이런 짓을 하다니 하는 얘기를 들었다는 에피소드가 있죠. 근데 아까처럼 사진의 5,000장에 의해서 담아있는 모습들이 미켈란젤로의 다양한 조각의 다양한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아까 그 관장이 계속해서 수다스럽게 얘기를 했던 것 중에 한 대목이 이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야 비로소 사람들이 피에타가 어떤 것을 우리들한테 보여주고자 했는지 제대로 전달을 하고 있어서 자기 생각에는 감히 상상을 하기를 미켈란젤로가 이제는 로베르토 루카한테 그래 형제야 네가 드디어 처음으로 날 이해해줬구나 하고 반길 것만 같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좀 전에. 그런
얘기인 거죠. 미켈란젤로는 이런 식으로 사람들한테 등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굉장히 많은 충격을 주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 실력에 관해서 정말 사람들이 절대로 무시할 수가 없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스승을 할 만하구나 이런 얘기까지 들릴 정도로 그랬던 거예요. 까칠하기는 해도 뭔가 재능이 있는 사람, 그리고 조각가가 되고자 하면서도 실력이 여러 방면에서 뛰어난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로마에서 그 조각을 마치고 나서 다시 자기 고향 피렌체로 왔었을 때, 피렌체가 그때 전쟁을 겪고 나서 좀 상태가 안 좋을 때였었어요. 그랬을 때 피렌체에 다시금 공화정이 살아났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피렌체를 당시에 괴롭히고 있던 외부 세력은 프랑스였습니다. 프랑스가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피렌체 공화국에서는 자기 도시의 조각가들한테 부탁을 하고자 했습니다. 뭐를 부탁하느냐 하면, 북부에서 내려오는 골리앗, 프랑스, 저 대단한 대군을 이길 수 있는 다윗상을 하나를 만들어냈고, 그게 우리 피렌체의 도전 정신을 상징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돈을 정말로 많이 들여가지고 길이가 8m, 그러니까 높이가 8m가 넘는 큰 대리석을 떼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서 조각가들한테 공모를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피렌체를 대표한 조각으로 알려줘야지 했는데, 가지고 오다가 맨 막판에 인부들이 실수를 해서 조각이 3m로 잠깐 굴렀습니다. 그러면서 크랙이 생겼죠. 굉장히 크랙이 커가지고 조각가들이 전부 다 이건 못한다. 그래서 모두들 그거를 손을 못 대고 있는데, 미켈란젤로 그때 피에타를 끝내고 다시 피렌체로 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고 물어봤다 그래요. 시청 앞에다가 그걸 놔두고는 시장부터 시작해서 그 돌이 너무 아까워서 진짜로 비싸게 사왔거든요. 근데 조각이 그래 되니까 뭐 조각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여의치 않아서 저렇게 됐다 얘기를 하니까, 아니 나는 이거 충분히 조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갖고 가겠다. 그래서 반신반의하고 저 돌을 줬죠. 미켈란젤로가 뭐 성공을 했다 그러니까 하겠다고 해서 줬는데, 가가지고 그 크랙이 있는 부분을 여기다가 놔두고 줘버렸어요. 근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조각이 밑에부터 올라가는 법이 거의 없어요. 위에서 내려와야 되는 건데, 이거를 자신 있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더 조각이 날 리가 없고 자기가 알아서 하면 된다 그래서 위에부터 해오는 방식인데도 이 밑쪽에 갈라진 것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했다는 건데, 당시까지 그런 식으로 과감한 사람도 별로 없었습니다. 저 조각은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은 약간 머리가 더 크게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저게 밑에 각도에서 봤을 때랑 정면으로 봤을 때랑 그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밑에 각도에서 보라고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피렌체 공화국의 상징 같은 거예요. 저런 거를 하고 있을 동안에 아까 제가 잠깐 그림을 보여드렸던 교황 율리우스 2세는 당시에 조금씩 종교개혁이 있고 카톨릭에 대한 권위에 도전하는 것을 조금씩 못 참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 개인 성당인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에다가 벽화를 하나를 만들어가지고 조금 더 화려하고 교황의 권위를 살리는 일을 해야겠다 생각을 해서 자기들의 화가들한테다가 그 천정화를 그리는 거를 얘기를 하게 돼요. 그 천정화를 그리는 얘기를 하게 되고, 화가들을 불러다가, 특히 브라만테라는 화가가 있었어요. 교황 수석 화가가 브라만테를 불러다가 물어보죠. 자, 지금 있는 활동하는 화가 중에서 시스티나 성당 천장에 벽화를 그릴 만한 사람이 누가 있는지 한번 추천을 해봐요. 브라만테가 얘기를 딱 들으니까 이게 지금 좀 그렇잖아요. 자기가 수석 화가인데 자기한테 지금 추천을 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기분이 나빠진 거죠. 그래서 이때까지 나를 제일 뒤에서 싣고 다니던 게 미켈란젤로인데 잘 됐다. 그래서 미켈란젤로는 조각가지만 그 능력이 화가로서도 굉장히 뛰어나고 조금 신선한 시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켈란젤로한테 맡기시는 게 어떨까요? 하고 말했는데 교황이 덥석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했대.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미켈란젤로 좀 불러봐. 그래서 브라만테가 이 새끼 너 죽었어. 그러고는 불러왔죠. 미켈란젤로는 계속해서 거부를 했어요. 나는 조각가지 절대 화가가 아니다. 아니 브라만테 그러는데 그림으로 따져도 브라만테가 네가 훨씬 낫다 그랬다며. 교황이 계속해서 강요를 하고 너 그런 식으로 안 해주면 내가 너 죽인다. 그리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작업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미켈란젤로가 남겨놨던 거죠. 나중에요. 괴테가 로마로 여행을 공부를 간 적이 있었어요. 젊은 시절에. 로마로 공부를 가서
바티칸의 박물관을 꼭 자기가 방문을 해봐야지 그랬는데 길눈이 좀 어두웠어요. 그래가지고 입구로 안 들어가고 출구로 들어갔습니다. 그 출구가 이거가 있는데 시스티나 성당 쪽에 출구로 들어가서 시작하자마자 이걸 본 거예요. 여기에서 한참 동안을 있다가 거꾸로 그래도 보긴 봐야겠으니까 거꾸로 도착을 하는 다음 방이 라파엘로가 그래도 아까 아테네 학당입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자기 일기에다 나중에 써놨어요. 미켈란젤로를 나중에 봤으면 라파엘로를 보고도 감탄을 했겠지만 미켈란젤로를 먼저 보고 나서 거기에 들어갔더니 뭔지 애들 장난입니다. 과연 미켈란젤로가 해놨던 저것은 이 세계는 그가 손으로 창조를 해냈던 이 세계는 정말로 저거를 혼자 사람이 한 것일까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었다고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 혼자 그린 거예요. 이 그림에서 두 컷을 먼저 완성을 하고 미켈란젤로의 성격이 굉장히 독특해가지고 일단 작업이 시작되고 나면 되도록이면 밑으로 안 내려오려고 하는 편입니다. 여러 가지 여기에 얽힌 기록들이 있는데 뭐 나중에 신발을 벗으니까 살이 떨어져 나갔대더라, 뭐 옷은 한 번도 안 가리고대더라, 화장실도 잘 안 가려고 그러고 씻지도 않고 작업을 한대더라. 옆에서 보면 냄새나서 제자들도 가까이 못 갔대더라 그러는데 거의 다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작업을 하는 동안에 그렇게 되고 있었는데 그 작업을 할 때 우연히 요 두 그림을 딱 그리고 나서 제일 처음에 그린 게 두 개거든요. 두 그림을 그리고 나서 잠깐 내가 잘못 생각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왔다가 머리 때리고 나서 다시 해야겠다. 그러고는 가서 연구해가지고 다시 돌아왔다고 그래요. 무슨 문제였냐면은 천장벽화거든요. 그래서 그 거리가 있어가지고 자기가 그릴 때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을 그냥 그려도 보였는데 생각해보니까 밑바닥에서는 안 보이겠구나. 그걸 나중에 한 거죠. 그림 두 개를 없애기는 너무 아깝고 일단 그렇잖아요. 모든 글들이 그러니까 글이건 그림이건 시작할 때 힘들어서 억지로 완성을 시켜놓은 건데 여기서 지금 깼다가 아예 완성을 못 시킬 것 같은데 깰 시간은 없고 놔두고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해가지고 크게 늘려놓은 바람에 이게 생겨났습니다. 이건 원래 미켈란젤로의 구상에서는 훨씬 작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잘 안 나타나는 얘기지만은 하늘에서 신이 처음에 하늘을 만들어내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교황 아까 그 이제 지쳐 보이는 그 교황 윌리우스 2세가 왜 미켈란젤로한테 이걸 부탁을 했는지를 이해를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뭐였냐면은 라파엘로도 뛰어난 화가긴 하지만은 미켈란젤로처럼 파격적인은 아니라는 겁니다. 교황이 시스티나 성당에서 자기가 바랬던 아름다움은 그 천장이 하나라고 통해져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아예 그걸 원하고 있는 건데 여기에다가 괜히 평면에다가 하늘에서 뭐 신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를 보여준 유치한 거를 갖다가는 그거하고는 어울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미켈란젤로를 굳이 선택을 한 게 아니겠느냐. 그리고 브라만테한테 물어보는 거는 요식 행위로 그냥 브라만테를 무시할 수는 없어서 공정화가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 게 아니겠느냐고 짐작을 하는 것은 이런 대목들 때문입니다. 이 지금 신을 만들기 위해서 미켈란젤로는 조각을 만들었어요. 신의 조각을 만들고 그거를 실로 이렇게 벽에다가 걸어놨습니다. 천장에다가. 그리고 저쪽에서부터 밀어서 들어오는 거를 보는 거죠. 계속. 움직이고 있는 거를 묘사를 하니까 저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그냥 자기가 지금까지 배웠던 구도라는 거는 없습니다. 저 때는 구도라는 게 지금처럼 완성형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지점에서 어떻게 소실점을 잡아가지고 거기에 앉아서 집어넣어서 조형미를 살리느냐에 따라서 그림은 분명히 다르게 나올 수도 있는데 여기에 있는 인물들은 천장 위에서 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나게 나는 겁니다. 하나하나의 자세를 잡을 때마다 모든 사람을 어느 정도만큼 인형 비슷하게 만들어놓고 그거를 이 툴로 안에서 보면서 자기가 어떤 식으로 스케치를 해야 될지를 계속해서 체크를 하면서 가게 되는 건데 조각가니까 가능했었다는 얘기죠.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 당시에 화가가 저렇게까지 시도를 해서 만들지는 않았을 거라는 게 많은 사람들이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완성입니다. 항상 하는 얘기지만은 저게 혹시라도 손가락이 닿았었으면 얼마나 유치했을까요? 근데 약간 과장 섞어서 얘기를 하면은 저것도 사실은 조각가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손 동작과
조각 대 조각으로 있었을 때 어떻게 됐을 때 그게 조형미가 가장 화려한 걸까? 손 잡으면은 이상한 거예요. 손가락이 닿아도 이상한 거예요. 조각은 절대 그렇게 하질 않거든요. 긴장미가 있을 때 아무리 가까워도 서로 간격을 두고 세워놓습니다. 장면 하나하나마다 사실은 완벽하지 않은 게 거의 없습니다. 그게 근육이 너무 많이 있어서 이 여자 몸만 해도 이렇게 막 근육이 나오는 것처럼 무슨 지금 테니스하는 세레나 윌리엄스도 너무 이렇게 근육이 나와 있긴 한데 저 장면 하나하나들마다 그래도 완벽하지 않은 구석이었고 저것들이 완성될 때 사람들이 거의 다 미켈란젤로를 신뢰를 하지 않다가 끝나고 나서는 미켈란젤로라는 이름만 나오면 아, 그 사람은 일단 넘어가자고 얘기를 하게 되기까지 한 적. 교황이 근데 돈을 주고 나서 자기가 원래 천장이 이런 모습이었었거든요. 그냥 파란색 하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파란색 천장이었죠. 자기가 돈을 주고 나서 미켈란젤로가 작업을 하러 들어갔는데 미켈란젤로를 비롯해서 모든 저 당시 화가들은 항상 하는 얘기가 나 하는 중간에 들어오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왜 그렇게 뭐 격박하냐 까다롭냐? 그거는 돈 준 사람은 중간에 항상 들어오면은 뭔가 꼭 얘기를 해요. 저걸 좀 바꿔라. 뭐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색깔이 좀 아니네. 이런 잔소리를 하니까 자기가 딱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러니까 조건에 중간에 잔소리할 것 같으면 나 작업을 안 하겠다는 얘기 분명히 들어가 있었어요. 교황 보고 절대 들어오지 마라. 내가 들어오면은 안 하고 간다. 근데 교황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2년이나 지났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떤 장면이냐면은 교황이 그 근위대 옷으로 몰래 갈아입고 몰래 들어가서 보려고 들어온 거예요. 근데 미켈란젤로가 참 눈이 좋거든요. 알았습니다. 보자마자.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자기가 들고 있던 도구를 교황 쪽으로 집어 던져버렸어요. 나가. 그리고는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이 상황이. 교황이 그걸 딱 잘못했어 하고 나가다가 생각해보니까 열받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고는 내려서 쭉 해버렸습니다. 미켈란젤로가 안 해 그러고는 집으로 걸어가 버렸죠. 서로 완전히 막 극과 극을 달리는 지금 대립이 된 건데 교황이 보니까 지금까지 해놨던 작업만 해도 일단 엄청나고 이거를 완성을 시켜야겠는데 자기 자존심상 저걸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와라 못 간다 와라 못 간다 두 번째 하고 나서 피렌체 시에다가 교황이 명령을 부릅니다. 만약에 미켈란젤로를 일로 부르지 않으면 니네 도시를 죽여버리겠다. 그래서 피렌체 시장이 미켈란젤로 집에 가서 호소를 딱 제발 가라고 우리 다 죽는다 니 때문에. 그래서 미켈란젤로 다시 왔을 때 교황은 아 그래 잘 왔다 그럼 다시 작업을 하자가 아니라 감옥에 다시 가버려. 못 참겠는 거죠 이게.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몇 달 동안은 감옥에 들어갔었습니다. 그 일 때문에. 그리고 나서 다시 풀어주게 되고 그리고 저 부분을 완성을 시키도록 교황이 남겨놔서 일을 시키는 건데 지금 보시는 저게 제자들이 대신해서 해주는 일입니다. 미켈란젤로 하기 전에 일인 건데 여기 보시는 게 이제 그림이거든요. 이 그림을 그려놓은 거를 여기에 가지고 와서 이 그림에 못으로 구멍을 뚫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그림을 붙여놓을 자리를 잡기 위해서 이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못하고 못을 연결해가지고 빨간 가루를 집어넣는 실을 여기다 갖다 놓는 거죠. 그래서 그 실을 이렇게 당겼다가 한번 탁 놓으면은 빨간 가루가 그렇게 묻게 돼 있어요. 그럼 거기에 정확하게 이 그림이 들어갈 자리를 찾고 그 다음에 그림을 붙인 다음에 그 못으로 구멍 뚫어놨던 대로 이게 흑연 같은 거를 톡톡톡 두들겨가지고 이쪽에 회칠한 반죽 위로 흑연 바탕 그림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색칠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저렇게 된 게 이제 프레스코의 작업 단계인데 나중에는 작업 시간에 밀려가지고 미켈란젤로가 저런 식으로 지금 보시다시피 바깥쪽에다 이제 그 촛불을 갖다 대서 해놓고 그리고 자기 모자에다가도 촛불을 붙여가지고 계속 그걸 보면서 그림을 그리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옆에서 이제 물감을 해주는 거예요. 시스티나 성당은 지금 이런 장면으로 되어있고 여기가 이렇게 굴곡이 돼 있고 저쪽이 천장이 있는 그런 식이 되고 요거는 미켈란젤로가 친구한테 보냈던 편지에 내가 요즘 얼마나 고생을 하고 있는지 근데 보냈을 때 여기 있는 잘 흐릿해서 잘 안 보이는데요 원래 이런 게 좀 선명하게 나올 만한데 여기 사람이 있고요 이렇게 서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목이 나중에 굳어가지고 목을 못 내렸다. 이건 좀 과장이고 이렇게 그냥 똑똑히 서서 있었어요. 똑바로 이렇게 서가지고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단계였습니다. 시스티나 성당을 완성을 하고 나서 미켈란젤로가 자기가 실제 하고 싶은 거는 조각이라고 교황을 설득을 시켰죠. 그래서 교황이 그러면은 내 무덤을 네가 완성을 해봐라. 교황이 욕심이 있었어요. 바티칸 성당 내부에 자기 무덤을 만들고 싶어 했어요.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그 당시에는 교황이잖아요. 차후의 교황이 뭐 어떻게 되고 말건 일단 내 무덤 하나만큼 확실하게 만들겠다.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신나게 자기 이름을 딴 조각이 바티칸 성당 안에 들어간다. 그래서 이런 거를 안을 가지고 왔죠. 여기 나오는 조각들만 해도 얼마가 들어갈까요? 그렇죠. 여기 나오는 대리석, 이 정도 되는 대리석을 구하려면은 얼마나 힘이 들까요? 그렇죠. 저거를 위해서 교황이 딱 보자마자 이건 조금 너무 심하다. 약간 좀 단순화시켜줘요. 해가지고 단순화하는 게 저거. 많이 단순화가 됐죠. 근데 저것마저도 완성이 안 됐습니다. 교황이 하다가 중간에 이거 하지 말고 딴 거 하자. 하다가 중간에 잠깐만 저쪽 딴 거 잠깐 더 하고 이렇게 계속 좀 산만해가지고 나중에 그 조각들이 조금씩 축소가 돼서 여러분들이 주로 이제 미술책에서 빈사의 노예 뭐 이런 식으로 제목이 나온 미켈란젤로의 작품들이 있습니다. 그 조각들이 미켈란젤로가 나중에 교황이 자기를 불러주지 않으니까 혼자서 미리 조각을 하던 거죠. 그만큼 애착이 강했고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완성을 해서 내가 정말로 내 이름을 남겨놓는 작품을 하고 싶다는 욕심이 있어서 그 조각들을 자기가 따로따로 했었는데 교황이 끝내 안 불러주고 죽었어요. 그래서 완성을 시킬 수가 없었어요. 그 바람에 저 조각들을 자기 아뜰리에 사용 경비를 위해서 하나씩 다 팔았습니다. 아까 원래 그 조각 전체 안에 종합이 돼야 되는 건데 따로 하나씩 팔다 보니까 그거를 프랑스에서 이거 좋아라 해가지고 사가지고 루브르에다 갖다 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 조각들은 루브르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교황의 무덤은 차기 교황이 호의를 베풀어서 그래도 완성을 시킬 수 있게 만들어 주어서 그래도 저렇게 완성이 되어 바티칸 성당 지하에 들어가 있는데 초기 계획하고는 지금하고는 많이 그렇게 다른 거죠. 미켈란젤로는 저거를 자기 평생 동안 자기를 가장 괴롭혔던 프로젝트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시스티나 성당 벽화, 시스티나 성당에 있는 뭐 뒤쪽에 있는 최후의 심판 이거가 아니라 이게 자기를 가장 괴롭혔던 거예요. 자기는 평생 동안 저거를 완성시키고 싶고 자기가 조각가로서의 명성을 정말로 날려주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되게 됐어. 저렇게밖에 안 됐죠. 그 가운데 모세상이 있는데 모세상의 꼭대기에 이상하게 저렇게 돼요. 저거는 16세기 때 이탈리아 신학자들이 바보 같아가지고 이러는 착각입니다. 모세가 중간에 나타나서 예수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동안에 빛이 그의 머리 위쪽에서 뒤쪽으로 후광이 되어 비칠 만큼 아름다웠다고 원래 써져 있는 게 원문인데 그리스의 원문을 라틴어로 번역을 할 때 뿔이 달려있다고 표현합니다. 잘못된 거죠. 그 단어를 사전을 잘못 찾은 거죠. 이를테면 그래서 모세의 머리에 뿔이 달려있다. 그래가지고 미켈란젤로는 그 대목을 보면서 이 시절에 위대한 사람은 뿔이 달려있는 것처럼 생각을 했었나 보다 해서 뿔을 갖다 조각을 해놨습니다. 그 바람에 이상해지긴 했죠. 그렇긴 해도 어쨌든 간에 미켈란젤로가 저 모세가 아니라 아까 처음에 하고자 했던 프로젝트는 끝내 완성이 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뭐 사람들이 다 그거를 할 수가 있나요? 그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오랫동안 미켈란젤로는 다른 일을 해야 됐었어요. 자기가 조각을 하는 것보다 교황이 여러 가지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말씀을 드렸죠. 그 중에서 저 베드로 성당을 완성하는 게 첫 번째 목표였는데 베드로 성당 완성의 첫 번째 목표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구조가 돔을 만드는 것이었어요. 돔을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기법입니다. 그걸 미켈란젤로한테 이제 명령을 내려서 안쪽 장식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것도 미켈란젤로니까 가능한 일입니다. 이 안쪽에 들어가.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은 이제 베드로 성당입니다. 베드로 성당은 성당 하나가 과연 그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 성당 덕분에 종교개혁이 됐어요. 이 성당 덕분에 프로테스탄트 신자들이 루터가 거기에 반대를 해서 프로테스탄트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성당 하나라고 얘기를 하기는 뭐하지만 이 성당이 분명히 들어가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성당이 어떻게 그런 역할을 하게 될까 싶으셔도 직접 가서 보시면은 그게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건 이제 제가 차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저게 미켈란젤로가 완성을 했던 베드로 성당 중심부의 돔 아래쪽 천장 부분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피렌체하고 로마에서 있었던 르네상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셨어요. 근데 이 두 부분의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십자군 전쟁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로마라는 게 이 전체를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동서로마로 나뉘었었고 그게 어느 정도 교착 기간이 있었지만 십자군 전쟁으로 인해서 그 유지되던 질서가 무너지고 이탈리아의 도시들이 주도권을 잡으면서 잘 살게 되고 잘 살다 보니까 문화에다 투자를 해서 예전에 자기들의 문화를 되살려 르네상스라는 것을 가질 수가 있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사는 나라는 이쪽인데 이쪽은 인구가 많은 쪽이었었겠죠. 독일하고 프랑스입니다. 그럼 걔네들은 정말로 잠잠하게 조용히 있느냐? 그렇게 되지는 않겠죠. 각자 자기들 나름대로 뭔가 왕조를 발전을 시키면서 있었는데 르네상스 시기의 맨 마지막 부분이 미켈란젤로가 죽었을 그 시절하고 비슷하게 돌아갑니다. 그랬는데 미켈란젤로의 말년 교황은 저 사람입니다. 클레멘스 7세. 피렌체에 있는 메디치 가문에서 나온 교황이죠. 그 당시에 독일 신성로마 제국, 독일하고 오스트리아가 전체 합쳐서 신성로마라고 불렀었습니다.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는 칼 5세입니다. 저 사람이 다스리고 있던 나라가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체코, 유고 있는 땅 거의 다, 그리고 프랑스의 4분의 1, 스페인, 이탈리아 북부, 스위스, 네덜란드, 벨기에였습니다. 전부 다가 저 사람 땅이었어요. 합스부르크입니다. 합스부르크는 여러분들한테 어떤 걸로 유명한지 잘 모르겠는데 사실은 유럽에서 최고 명문 가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왕가이자 명문 가문이었는데 그 가문이 합스부르크가 원래 시작되던 게 오스트리아의 조그마한 성에서 시작이 돼요. 근데 그 성에 가훈이 걸려 있다고 합니다. 그 가훈이 남들이 전쟁을 하면 우리는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전쟁이 아니라 결혼과 동맹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가 세력권을 잡을 수가 있다는 거였는데 나중에 그렇게 해서 넓혀가다 보니까 결혼을 할 상대가 없어졌어요. 전체 유럽하고 다 결혼을 시켜가지고 합스부르크 아닌 집안이 거의 없어진 거예요. 그럼 어떡하나? 그러다가 나중에 자기들끼리 근친혼이 시작입니다. 그래서 자촌 아니면 그냥 진짜 남매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유전병이 생겼어요. 나중에. 그래서 합스부르크 왕가의 초상화를 그린 거를 보시게 되면 나중에 반다이크라고 네덜란드의 굉장히 유명한 화가가 합스부르크 궁정화가로서 활동을 하면서 계속 그림을 그려줬는데 하나같이 주걱턱으로 나와있어요. 그게 유전병 때문이라고 나중에 후기의 학자들이 알아냈지만 당시로서는 왜 그런지는 잘 몰랐었던 거죠. 그랬으면 진작에 다른 데서 여자를 사오더라도 방법을 찾았을 텐데 그러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죽어서 합스부르크 왕가는 나중에 자기들 스스로가 대가 끊겨가지고 망하다시피 했는데 턱만 나온 게 아니라 그 유전병이 이제 일찍 죽고 성기능이 없이 태어나고 했습니다. 남자인데 남자가 아닌 거예요. 달려있는 게 없어서. 또 여자도 여자로서 임신할 수가 없는 상태로 태어나고 이래가지고 스스로 그 유전병의 증거를 사람들한테 만천에 보여주는 경우가 되긴 하지만은 어쨌든 저 시절에는 제일 잘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만 해도 유럽의 영토 중에서 50%가 넘는 게 합스부르크 땅이에요. 아무도 범접을 할 수가 없는 단위죠. 교황이 저때 굉장히 눈치를 보면서 교황권을 다시 되살리고 이탈리아가 예전하고 똑같이 계속해서 강성의 대국이 되려고 한다면 이탈리아 전체가 유럽의 다른 어디에도 밀리지 않는 문화 제국이 되려고 한다면 얘하고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군사력으로 얘한테도 진짜로 싸워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클레멘스 7세를 메디치 가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황을 뽑아줬던 이유는 싸울 방법을 잘 찾아보자는 거였습니다. 외교적으로 해야 됐죠. 그래서
누구죠? 영국의 헨리 8세입니다. 헨리 8세한테 영국에 있는 모든 지원을 그러니까 자기들한테 영국의 모든 지원이 교황한테 오는 것을 허락을 받았습니다. 헨리 8세는 좋은 관계였고. 그리고 프랑스와 1세가 당시 왕이었습니다. 프랑스와 1세한테는 합스부르크가 혹시 로마로 쳐들어오게 되면 네가 뒤에서 때려라 해가지고 우리 합스부르크를 이렇게 딱 고립을 시켜가지고 우리의 각자의 권한을 찾도록 하자, 이런 거를 목표로 삼고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카를 5세가 그거를 다 보고 있으니까 웃기는 거예요, 자기가 보고. 그래가지고 로마로 직접 쳐들어와서 클레멘스 7세 너 잠깐 나와서 얘기 좀 하자, 이런 식으로 쳐들어가게 됩니다. 로마까지 내려온 동안에 다른 이탈리아 도시들은 전부 다 그냥 무사 통과를 시켜줬어요. 감히 건드릴 기세가 아니었고. 그래서 카를 5세가 끝까지 돌아와서 로마에 도착을 하고 나서 나와라 얘기를 했는데 교황은 도망가 있었고, 얘기를 해서 그러면 교황 나올 때까지 우리가 기다릴게 하고 기다리는 동안에 본국의 오스트리아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카를 5세가 그럼 내가 잠깐만 갔다 올 동안 여기 있어라 그랬는데 잠깐만이 몇 달이 되고 1년이 넘어버렸습니다. 근데 카를 5세가 데리고 왔던 군인들이 80%가 용병이었었거든요. 이 용병들이 기다리다가 이제 열이 받치신 거예요. 돈도 못 받고 우리가 계속 여기서 기다려? 우린 그렇게 못하겠다. 그리고 지금 와서 우리한테 월급 쳐줄 것도 아닌 것 같으니까 우리가 알아서 챙겨갈게. 그러고는 그때부터 로마를 자유로이 쳐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로마는 네로가 불질렀다는 전설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타격을 받습니다. 로마에 있는 모든 귀족들은 다 잡혀서 죽고 모든 수녀원의 수녀들은 다 끌려와서 강간을 당합니다. 이 로마 대학살이, 로마 대참변이라고 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되는데 그 일을 정치하는 아무도 먹지를 못한 거죠. 카를 5세한테도 이거는 굉장히 큰 사실은 정치적인 부담이 됐습니다. 자기가 로마를 쳐들어가서 교황만 힘내주고 오는 거였으면 괜찮은데 로마 전체를 완전히 쑥밭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없었던 걸로 하자. 그러고 다들 헤어져 버렸어요. 하지만 로마는 그 속대밭에서 벗어날 기미를 안 보여줬어요. 근데 그때 헨리 8세가 연락을 했습니다. 저 이혼하고 싶은데. 그때가 이제 메리 여왕하고 이혼을 해서 천일의 애를 이제 올리는 그런 게 딱 그 해였어요. 교황이 이혼 좋아하고 있는, 지금 쟤한테 저렇게 되고 나서 메리 여왕이 칼 5세의 사촌 동생입니다. 이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되는 거죠. 저는 동생이 아니라 삼촌이고 카를로스가 아들이 필리페 2세인데 필리페 2세하고도 이제 친척지가 다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하다가는 스페인이나 오스트리아에서 니들을 가만히 안 놔둘 거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황이 네가 이때까지 나를 도와주고 그랬던 건 알겠는데 내가 실제로 고통을 당할 때 너 어디 있었니? 그러니까 네가 뭐 이혼으로 바꾼 건 알겠지만은 이혼은 네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 난 허가 못 해주겠다 해가지고 거부를 해버려요. 그래서 이때까지 교황 뒤에서 있던 헨리 8세가 그 얘기를 듣고 그래 그러면은 우리 헤어지는 걸로 합시다 해가지고 교황하고의 연을 다 끊어버리고 영국은 이제부터 카톨릭이 아니다 해서 수장령이라는 게 선포가 되고 성공회로 바뀌게 됩니다. 성공회는 교회 수장이 영국의 왕이 됩니다. 더 이상 로마 교황하고는 관계 안 하겠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클레멘스 7세는 시작할 때는 영국하고 프랑스의 도움을 받아서 합스부르크를 누르고 내가 이탈리아를 초강대국으로 만들어야지 하는 약속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지금 로마는 불이 타서 완전히 날아갔고 합스부르크는 언제 다시 들어와서 패할지 모르겠어서 항상 무섭고 헨리 8세는 우리는 종교개혁하고 있는 와중입니다. 지금 북부 독일하고 스웨덴하고 모든 북쪽에서는 로마 교황청이 하고 있는 게 모두 썩었다 그래가지고 반대를 하면서 프로테스탄트 운동을 하고 있는 단계인데 가뜩이나 지금 정신없어 죽겠는데 영국에서도 우리도 안 할래 하고 뒤집어고 나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편이 안 생겨요. 그랬을 때 로마 사람들이 정말로 제일 싫어하는 게 자기들이 생각을 해요. 또 쥐하고 교황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교황의 인기가 땅에 떨어진 것을 어떻게든지 만회를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필승 카드, 메디치 가문이잖아요. 그 필승 카드는 뭘까요? 예술에 대한 거죠. 가뜩이나 박물관이건 미술품이건 전부 다 박살이 나고 지금 없는 처지에 다시 로마를 재건을 할 때 있는 필승 카드는 최고의 실패입니다.
미켈란젤로를 불러왔어요. 그래서 내 뒤에 미사를 지내야 되는 내 뒤쪽 벽에다가 이런 주제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뭡니까? 지금 세상에서 있는 많은 더럽고 치사한 것들은 좀 있으면 올 최후의 심판이 온다는 아무것도 아닙니까? 그저 그냥 교황말 믿고 조용히 살자. 이런 제안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최후의 심판이었습니다. 그거를 미켈란젤로한테 부탁을 하죠. 미켈란젤로가 그 제안을 받아들여요. 어쨌든 간에 자기 이름이 남겨놓는 일입니다. 근데 최후의 심판의 이 구도는 미켈란젤로가 새로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예전에 르네상스 초기 화가인 지오토가 만들어놨던 이 부분, 여기에서 이미 예수가 여기에 자리를 잡고 있고, 이쪽은 지옥이고요. 여기가 심판을 하는 자리고, 이쪽에 새로 대거 유입이 되는 사람들이 있는 구도고, 저쪽에 이제 하늘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 와서 재판받고 지옥으로 가려면 지옥으로 가고, 여기를 올려주려면 올려주고 하는 게 최후의 심판의 구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통적인 거여서 그런데 저거를 미켈란젤로가 그대로 가지고 와서 만들어가지고 자세히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는 그림을 확대한 건데요. 이게 이 사람이 이게 지금 최후의 심판이 그려진 그 성당이에요. 성당 자체를 바친다는 얘기예요. 스크리아빈이라는 성당을 바치면서 이 사람이 얘기를 하는 것은 자기 아버지가 너무 악독 고리되고 엎드려서 지옥에 갔다고 다들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를 위해서 자기 성당을 만들어서 바칠 테니까 용서를 해달라 그러면서 당시 최고관 화가였던 지오토한테 저기의 장식을 부탁을 하는 거였습니다. 이게 지옥 부분에 있는 그림입니다. 가운데 사람을 잡아먹고 있는 괴물 보이시죠? 저 괴물은 유럽 미술사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된 괴물이고, 지옥도는 화가들의 상상력의 척도를 나타낼 수 있는 꽤 중요한 키가 됩니다. 저 괴물은 나중에 이렇게도 그려지죠. 고양이께서도 다시금 살아나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최후의 심판에 나오는 예수는 이런 모습이고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로마 바티칸 박물관 안쪽에서 발견된 르네상스의 흔적들입니다. 예수가 좀 이상하죠. 저는 어렸을 때 왜 이런 식으로 예수를 그렸나 한참 동안 고민을 했었어요. 별로 예수 같지가 않거든요. 착해 보이지도 않고, 예수가 무슨 운동을 저렇게 해가지고 팔도 그렇고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그리고 옆에 있는 마리아는 또 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마리아도 자세가 좀 이상하고. 근데 저거를 바티칸 박물관에 가시면 거의 모든 나라의 가이드들이 똑같은 설명을 하는데, 미켈란젤로는 이거가 자기의 거의 최고의 작업이 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자기가 넣고 싶은 거는 아무거나 다 집어넣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미켈란젤로가 정말로 좋아하던 조각이 이거였어요. 흔히들 이거를 헤라클레스의 토르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게 처음에 로마에서 발견이 됐을 때 교황청에 당연히 보고가 들어가고 교황이 저거를 소유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미켈란젤로 하루는 불렀어요. 교황이 불러서, 야, 이걸 네가 있잖아, 복원을 좀 해봐. 팔다리, 머리에 붙이는. 근데 미켈란젤로가 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세요. 그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러고 교황을 비웃었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대로가 좋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애가 온다고 해도 여기 있는 것보다 더 강하고 멋있게 만들 수는 없고 지금 이대로 놔둬 보십시오. 그러다 보면 눈에 익고 나면은 절대로 이걸 손대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교황 기분은 나쁜데 그대로 했어요. 그대로 하다 보니까 눈에 익숙해지죠. 이제 익숙해지면서 생각해보니까 또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놔둬주는데 미켈란젤로가 그만큼 아끼던 사람 몸의 조각이었는데 이 복근 있는 쪽이 이거하고 똑같다는 거죠. 조금 이따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몸의 무람한 몸에 비해서 살짝 좀 작은 얼굴은 벨베데레 아폴론이라고 해서 벨베데레 정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로마 시절에 발견된 아폴론 석상을 세워놨던 게 있는데 그게 이제 미켈란젤로가 좋아하던 거였고 저 얼굴도 거기에서 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미켈란젤로가 누구보다도 좋아했던 라펀입니다. 고대 미술 할 때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미켈란젤로가 얘기했던 저 팔에 대한 복원 얘기가 있죠. 근데
미켈란젤로가 살아있는 시절에는 그 누구도 라오콘의 팔이 저렇게 됐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이쪽 팔 쪽에 있는 근육이 잘려 있어서 팔이 발견이 안 된 상태로 저게 돼 있었는데 미켈란젤로 혼자서만 저 팔은 근육이 이쪽에 움직임으로 보고 있는데 분명히 안쪽으로 굽히고 있다고 얘기를 했고 다른 모든 조각가들은 저 팔이 뻗치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살려달라고. 그래서 재작년에 한국에 이 라오콘이 바티칸 박물관에서 보여줬을 때는 바티칸 박물관이 가지고 있던 카피본 4개 중에서 하나가 없는데 그거는 이렇게 팔을 뻗치고 있는 게 왔어요. 1920년대에 농장 근처를 공사를 하다가 팔이 하나가 발견돼요. 대리석. 그래서 이 팔이 뭔가요? 해서 가지고 와서 보니까 라오콘이 딱 들어맞는 거였고 1500년대에 미켈란젤로 얘기한 대로 안쪽으로 굽히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의 팔을 이렇게 했는 거예요. 굳이 왜 예수가 이렇게 해가지고 보여주고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종합적으로 봤었을 때 복근은 거기 하신 거고 얼굴은 아까 벨베데레 아폴로하고 조금 비슷하고 팔은 굳이 이 억지스러운 동작을 만들어냈던 게 그거를 조합해서가 아닐까라고 가이드들은 다들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절대 틀린 얘기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기록상 나와 있는 건 아니고 그저 미켈란젤로 개인의 상상력, 머릿속을 들여다보고 상상할 수밖에 없는 거긴 하지만은 기질적으로 봤을 때 교황이 몰래 본다고 집어 던지지라는 거, 교황이 보고 나라 그랬는데 아이고 냅두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아무도 그런 식으로는 활동을 하지 않았거든요. 미켈란젤로라는 본인한테 들어가는 모든 개인적인 기질을 감안해서 봤을 때 가능한 얘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최후의 심판은 저것뿐만이 아니라 정말 많은 것들이 저 안쪽에 들어가서 담겨지게 되고 그 중에서 이렇게 대표적인 이야기로는 미켈란젤로가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교황한테다가 왜 맨날 문제만 일으키는 저 이상한 놈을 불러다가 그림을 그리시냐, 저놈 분명히 돈 떼먹고 이상한 건 할 거다 얘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반대를 했던 교황 비서 주교가 있었어요. 예, 이렇게 불리는 거죠. 자기를 계속해서 뒤에서 욕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래? 그럼 이렇게 불리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교황청에 그림이 남는다는 것은 정말로 대단한 영광이거나 굉장히 심각한 일입니다. 그렇죠? 이 그림이 지금 500년 동안 이렇게 있는 거죠. 이 얘기를 딱 다른 옆에서 하여튼 그 지키고 있는 근위에 대해서 소문이 난 겁니다. 교황 비서 아니냐? 이렇게 돼서 소문이 나게 된 거예요. 교황 비서가 얘기를 듣고 나서 완전히 이제 열이 받았죠. 이제 거의 이거를 개관을 해야 되는 때인데 교황한테 와서 그놈이 이렇게 만들어 놨댄다. 이게 지금 말이 되냐 하면서 당나귀 귀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이제 역사가 있는 일에 이 그림을 계속해서 여기를 깨물려고 있는 겁니다. 교황을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교황한테 이 그림을 보여주죠. 교황은 이 그림 전체를 보고 나서 굉장히 천천히 보더니 진짜로 마음에 들어했어요. 그림 전체가 정말로 괜찮다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걸 받겠죠, 자기도. 그런데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죠. 너를 그렸다며? 네. 난 못 찾겠다. 뭐라 그래요? 이겁니다 라고 자기가 얘기할 수는 없는 일이죠. 할 말이 없어서 넘어갔다 그러죠. 바르톨로메오라는 순교자가 있습니다. 성인이죠. 자기 껍질을 벗겨서 죽었기 때문에 항상 저렇게 칼을 들고 있습니다. 순교를 할 때 산채로 껍질을 벗겨져서 죽었기 때문에 칼을 들고 있죠. 근데 이 자기 껍질을 보통 그래서 들고 있기도 합니다. 서양 애들이 참 엽기적이어서 그렇게 그려놓는데 들고 있는 껍질을 보니까 누구나 다 봐도 이상하다고. 왜 대머리 아저씨가 들고 있는데 수염이 머리카락으로 가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건데 저거는 미켈란젤로의 얼굴입니다. 자기죠, 자기 얼굴. 최후의 심판에 자기 얼굴을 집어넣는 이유를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하필이면 자기 얼굴이 벗겨진 껍질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걸 생각을 해보는 거죠. 지금 여러분은
재능으로 따지면 그 당시 전 인류에서 가장 최고라는 사람이 예술가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신 분이에요. 그 사람은 자기가 데뷔작부터 그런 피에타를 만들어놨었어요. 거의 다 완성을 시킬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한테 만약에 지원만 제대로 됐었으면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많은 사람이었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자기는 조각이 하고 싶었는데 그림 그려요. 그거 그리기 싫다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자 그랬더니 뭐 날라오고 그러고는 감옥에 가두고 고문 당하고 자기가 도망갈 때도 없고 항상 끌려다니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은 제대로 하지를 못하는 처지였어요. 평생 동안 조각을 하고 싶어 했는데 조각에 대한 일은 맡겨지지 않고 건축을 해라, 지붕 만들어라, 어디 가서 공사해 와라, 돌 가지고 와라 이런 얘기만 쫓겨다니게 되고 나서 끝내 또 불려진 것은 그림 그리라는 얘기였죠. 예술가라는 사람들이 실제로 자기의 성격을 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게 이 시절이었습니다. 그림 그리는 그냥 쟁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그렇게 그냥 하인으로서 서번트로서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고 혼자서는 생각을 하는 자의식이 정말 저 시대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변박하다고 얘기 듣고 뭔가 저놈한테는 일을 시키면 문제가 꼭 생깁니다. 최후의 심판이라는 그림을 그리면서 자기를 욕했다고 이렇게 그려놓을 수 있으면 이거 자기 목숨 내놓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림 그리는 사람이 그렇게 높은 처지가 아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저렇게 해놨을 때 사실 자기 스스로의 처지는 저 껍데기 벗겨있는 저거 정도가 불과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가 아닐까. 항상 미켈란젤로와 다빈치에 대한 이야기들은 바살이라는 아까 그 라파엘로에 대해서 살빛의 피부에서 한 것 같다. 그 사람이 만들었던 예술가 열전이라는 전기집의 기본이 돼서 보고 있는데 이탈리아 사람이다 보니까 60%는 뻥이다라는 걸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정말 뭐가 진실이고 뭐가 사실일까를 알아내야 되는 건데 미켈란젤로가 가진 천재성은 뻥이 들어가겠지만 미켈란젤로가 가진 괴팍함은 진실에 가깝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그 괴팍함이 어디에서 근본이 돼서 나오는 걸까? 그거를 생각을 하시다 보면은 미켈란젤로가 가졌던 시대하고의 불일치되는 점에서 그런 게 나타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실 수가 있고 실제로는 저렇게 그려진 자기 자신을 조소할 정도로 사실은 어느 정도만큼은 회의적으로 또 어느 정도만큼은 굉장히 네거티브한 시선을 가지고 말년을 보냈던 것으로 짐작하실 수가 있습니다. 클레멘스 7세가 저걸 부탁한 다음에 먼저 죽었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 교황이 계속해서 저걸 완성을 시킵니다. 교황 려오가 완성을 시키는데 저 시절에 로마 교황청은 심각하게 새로운 것을 변화해야 될 필요를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종교교육이 완성이 됐어요. 북쪽 유럽에서. 그러면서 북쪽 유럽은 자기들의 종교를 지키기 위해서 종교 전쟁을 선언을 합니다. 그 다음부터 프랑스, 독일, 체코에서 쉼없는 종교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로마 교황청은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됐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공의회를 엽니다. 트리엔트 공의회라고 여기 말을 하고 있는 30년간에 걸친 회의 속에서 로마 교황청은 극보수 방법을 택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예술에 허용되던 많은 것들을 전부 다 접어버리고 예술이 교회에 서비스하는 것으로 그냥 끝내야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음란에 관해서 안 그래 사람의 인체에 관해서 허용되던 기준치들을 전부 다 날려버리고 전부 다 옷을 입히는 걸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공의회를 하고 있는 게 바로 여기 장소였는데 이 뒤쪽에서는 거의 모든 인물들이 나체로 있는 거예요. 이 바람에 공의회를 하는 동안에도 추기경들이 말이 많았고 미켈란젤로한테 여러 번에 걸쳐서 연락이 갔습니다. 옷을 입히면 안 될까? 미켈란젤로가 그러시던가 나 죽이고 나서 내가 죽기 전까지 손 못 대겠습니다. 당신들이 직접 하시는가? 도저히 못 하겠는 거예요. 미켈란젤로가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그게 얼마나 이제 대단한 위치까지 사실 올라간 거겠어요. 근데 끝내 그거를 5년을 기다리다가 미켈란젤로 제자를 불러서 네가 옷을 입혀라. 얘기를 해서 여기 나온 인물들이 전부 다 이런 천을 하나씩 다 그려주거든요. 원래는 이것들이 없었습니다. 미켈란젤로가 생각하는 건 최후의 심판을 갈 때 옷 입고 간다고? 신이 낳아준 모습 그대로 가야지. 거기서 무슨 옷을 입고 가리고 그런 게 어디 있냐. 이런 거였었는데
억지로 다 옷을 입게 된 거죠. 그 바람에 그 제자는 죽을 때까지 속옷장사라고 불려졌습니다. 여기가 미켈란젤로 최후의 작품이에요. 여전히 피에타인데, 피에타로 시작해서 피에타로 끝나죠. 이 피에타 속에서 쥐어 짜내는 것 같이 자기 운명 자체가 그렇고 자기가 실제로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비참하게 끝났던 자기 생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하지만 그런 속에서도 어찌 보면은 이런 거를 남겨놓고 우리한테 전해진다는 것 속에서 미켈란젤로가 그렇게 투덜거릴 만은 아니라고도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기까지가 좀 길긴 했지만은 피렌체 르네상스 시간이었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오늘 베네치아 같은 거 하겠습니다. 고생